우리가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요, 2019년 그리고 2021년 사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때는 이제 2%대의 초저금리 상황인데 그런 거 사실 다시 오기가 난망하고요. 공사비가 과거처럼 착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나 막 폭등하는 그런 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아마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 예측 업무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조영광이라고 하고, 이번에 부회정점이라는 신간도 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가장 두드러진 게 심리의 변화인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설이 돌았었거든요. 그때와는 사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많이 관망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심리지수인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 즉 주택가격 전망 지수에 따르면요, 작년 1월, 즉 둔촌주공 미분양설이 돌던 때 그때 지수가 68포인트예요. 기준이 1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68포인트는 상당히 공포 심리였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6월 심리지수에 따르면은 기준이 1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8포인트까지 약 30포인트 이상 상당히 심리적으로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수는 이제 전국 평균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요, 2019년 그리고 2021년 사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2%대의 초저금리 상황인데 그런 거 사실 다시 오기가 난망하고요. 공사비가 과거처럼 착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나 막 폭등하는 그런 장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른 양극화 시장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사야지, 혹은 언젠가는 저 도시에 살아야지 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눈에 두고 있었던 아파트나 지역들은 적어도 바닥을 찍었다. 반면에 여전히 여러분들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아파트나 도시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한번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특징은 아주 오랫동안 한 방향, 즉 상승 혹은 하락의 방향을 계속해서 고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되게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근데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것을 원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런 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확신시켜주고 몰아주고 하는 컨텐츠로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을 폭격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팩트와 상관없이 어떤 신념의 재료들을 가지고 미래에 스스로, 본인 스스로 편향된 미래의 성에 어떤 갇히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주택시장을 몇십 년 넘게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상승과 하락은 어떤 비중의 차이예요. 항상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과 하락은 혼재되어 있다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은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되게 무시하는 어떤 관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를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이러이러한 팩터가 되게 중요하니 상승 쪽으로 좀 더 기울일 것 같다, 혹은 하락 쪽으로 기울일 것 같다, 혹은 상승하는 아파트나 도시의 비중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앞서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초만 해도 거래가 되게 가뭄이었어요. 거래 가뭄이던 시즌에도 매월 조금씩 차분하게 거래되는 단지들이 있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작년 초에 거래 가뭄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일부 도시나 일부 단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하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가격이 후행해서 오르고, 거래가 감소하면 가격이 후행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거래되던 단지들이 금리 인하 무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시차를 두고 상승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다가
벌써 이 정도 올랐어? 이런 것들이 증가했는데 올 초부터 이런 상승 거래 비중이 하락 거래의 비중을 초과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국토부 통계를 보시면 알다시피 올 1월부터 계속 거래량은 매크로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또 결국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에 두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단지나 도시들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정도의 상승폭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까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전국 거래량이 90만 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균 많아야 60건이었어요. 그 아파트 통계가 생성된 이후로. 20년에 90만 건이라는 거는 모두가 집을 어디나 샀다는 정말 이 비정상적인 과열이었던 시장이에요. 사실 그건 아니죠. 어떤 부동산을 떠나서 어떤 경제시장이든지 양질의 사과는 비싸게 팔리는 게 맞고 썩은 사과는 버려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이게 차분하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 2022년 가을부터 서울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단지들, 리딩 단지들이 과연 19년 이전보다 많이 빠졌냐? 그 폭락 시기에. 그럼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빠졌다 하더라도 내 소득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분하게 상승을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자산의 소득보다 자산의 이제 속도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단기적인 출렁은 이미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 재화임을 이번 시즌이 또 얘기해 주는 거다. 그리고 아까 그 금리 그리고 높은 공사비 때문에 폭등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미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오르더라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겁니다. 높은 공사비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비가 왜 높냐? 우리나라는 미국 공급망 불안이겠죠. 뭐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건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관없이 원자재가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22년부터 폭등을 했어요. 22, 23년. 지금의 결과죠. 우리나라는 1년 더 먼저 폭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이사항은 우리나라는 그럼 3년 동안 폭등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2년 동안 폭등을 한 거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급자들이. 왜냐면은 분양가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앞당기는 거죠. 원자재 수요를 앞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원자재가 불안해지면서 그런 팩터가 21년을 더 불가피하게 올렸던 요인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비싼 것은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에요. 뭐 정책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혹은 전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글로벌 어떤 나라들이 자국 위주로 간다. 이런 말이 사실 이상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공급망 불안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 혹은 노동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실은 환경을 지킨다고 하면은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 인권 그러면은 주 5일로 현장이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더 단가가 올라가고 공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에요. 우리 그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것들을 그린플레이션 우리가 착해지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 이것도 사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이 아닌데 그 한국은행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왜냐면은 굴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순도를 재련을 하려면은 많은 물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지구가 사막화되면은 이것들을 또 생산하는데 비용이 든다. 앞으로 공사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상황을 볼게요. 지금 뭐 마포에 최근에 청약이 이제 올 상반기에 있었죠. 평당 애호개역 인근에 평당 5,300만 원.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 평당 5,300만 원인데 분양 잘 안 됐죠. 그거 아니죠. 잘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비싸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장의 상황은 사실은 또 지금
또 청약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3천만 원이 지금 서울이 청약시장이 다 넘습니다. 평당 3천만 원, 500 이게 지금 어떤 노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비싼 가격이지만 지금 상당한 분위기. 근데 이걸 그럼 무시할 거냐? 아, 비싸다. 저거는 버블이다라고 완전히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공사비가 폭등했는데 앞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린플레이션이나 또 노동, 그리고 뭐 트럼프가 좀 된다고 하고, 사실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자국 위주로 지금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앞으로 세계가 다시 화합할 가능성과 지구가 다시 차가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출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감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은 이제 정기적으로 우상향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로 대부분 집을 사시거든요. 당연히 대출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출은 어떤 증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그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무슨 악마나 뿔이 달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은 데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망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나 어떤 재화에 있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아이가 낳는데 좋은 학군에서 좋은 직주근접인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투기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욕망들은 여러분들 계속 갈수록 커지는 게 사실 검색량이나 이런 심리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옛날 구시대적에 1000명이면 1000개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양적인 개념이고, 여러분들 되게 지금 아무거나 먹지 않고 커피가 이제 커피 시장이 커질수록 다양한 커피가 나타나고요. 주거도 똑같습니다. 그런 욕망 자체가 투영이 되다 보니까 대출은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증가한 폭이에요. 증가를 하는데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노멀하게 증가한다. 그 정도의 평년의 수요주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현재 대출은 평년, 아까 그럼 언제 많이 가파르게 증가했을까요? 아까 말한 2020년에 90만 건. 이때 대출 많이 증가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출 증가합니다. 항상 대출은 증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가폭만 우리가 관리가 되면은 또 과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어떤 기조를 나타내고 있나요? 현재 정부 정책, 여러분들 이제 정부 정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인이 같이 내가 부동산을 모르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보도자료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정부 정책이 다 나옵니다. 그럼 꼭 어디 이렇게 요약한 뉴스 절대 보지 마시고 그거를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줄을 그어가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적률이 뭐지? 공공임대가 뭐지? 이런 거부터, 건폐율이 뭐지? 3기 신도시가 어디지? 이거부터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아놓으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청약제도가 뭐예요? 제도가 뭐예요? 정책이에요. 어떻게 모르고 어떻게 청약할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다 모른다. 충격받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요즘에 다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 정책을 보실 때 핵심은 제목을 딱 미주치면서 계속 보세요. 그럼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이 대부분 뭐냐면, 정책 제목을 딱 펼쳐놓으면은 공급이란 단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안정화를 위한 공급, 어떤 공급. 이번에도 지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안정화 대책, 공급. 3기 신도시 공급, 그거 안 되니까 수도권 신도시 공급, 안 되니까 민간 공급, 안 되니까 전세 공급. 이번 정부는 포커스가 뭐예요?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공급이야. 그럼 이번 정부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양보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그럼 공급을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번 정부에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텃파기가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을 거거든요. 어느 정부든 땅을 팔았는데 다음 정부에 이전 정부가 미워서 땅을 덮는 정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신의 시작이에요. 몇만호 공급. 막 너무 많이 공급해서 부끄러워, 이런 정부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공급을 포커스야. 그럼 어디에 내가 관심이야? 내가 안산이야, 의왕이야. 그런 데가 다 신도시 나왔잖아요, 택지가.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여기 관심 있는 택지가 언젠간 되겠구나. 그 위치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번 정부에서 어디서 공급할 거다 했을 때 그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한 공급 물량이 유의미하게 많은 수준인가요? 유의미하게 많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자료에 보시면은 시장이 불안합니다. 다시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도 인식하니까 공급이 많은데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공급이 적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는 어느 정부든 시장을 폭등시키는 정부도 없고요. 폭락시키려고 하는 정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정부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격 변동률이 0% 안정일 때 그 정부는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가격을 낮추지 못해도 높이지 못해도 현 수준을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업사이드가 강하니까 공급으로 누르겠다. 즉 그 함의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도 인식하기 때문에 급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이 실제로 그 안에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필요 없죠. 뭐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가격을 완전히 안정시켰었죠. 그리고 지금 2기 신도시가 지금 검단, 양주 이제 입주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이거 정책 언제 나온지 아세요? 2010년에 나왔어요. 14년 걸려서 어쨌든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풀리고 한 거죠. 공급이 그 안에 된다면은 될 거지만 근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급할 때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요. 더 불안합니다. 국민들. 왜 자꾸 알았어 공급한다고 알았다니까. 근데 또 내놓고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한 그러면서 막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자꾸 비슷한 유의 정책을 특이한 게 없는 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똑똑해져서 더 많이 압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급의 큰 그림만 그려졌으면은 이제 실행만 잘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수긴 하지만 실행만 된다면은 뭐 안정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을까요? 네, 수도권은 2013년 시장인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2010년부터 수도권이 영향을 받아서 질이 멸렬하게 2013년까지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 특이점은 전세 거래량. 2012년에 수도권 전세 거래량이 36만 건으로 최고치를 찍고 13년에 31만 건으로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까지 20만 건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 그 매수세가 어디로 가냐면 매매로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2015년부터 오른 거예요. 근데 2023년에 수도권 전세 거래량이 31만 건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전세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무도 보지 않아서 얘기하지는 거지만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금 계속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 새롭다는 것이 저는 신기할 뿐이에요. 왜냐면 모두 다 보도자료에 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다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매매 거래량은 지금 5년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전세가 지금 감소하면서 매매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자님께서는 전세 가격 변동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가격은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예, 뭐 폭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어느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다. 그리고 대신에 매매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걸 생각이 아니라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성이에요. 전세가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뼈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런 관성,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냥 통계를 그저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통계를 그냥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럼 감소합니다. 그거를 뭐 생각해서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걸 표장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 후년 아파트 공급이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서 뭐 폭락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평소 수준에서 뭐 그저 살짝 소폭 하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전세가는 폭등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입지나 수급, 거래, 미분양 즉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양극화된다. 그래서 그거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 원칙대로 반드시 해석하시고 나의 눈에 마음에 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하는 곳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팔 때도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 시장의 원칙에 집중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금융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은 대출받으면 페널티를 줄 거야. 이걸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DSR, 연봉이 있잖아요. 연봉 대비 40%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채를 받을 때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요즘에 주담대가. 원금과 이자의 연내에 들어가는 연 원리금이 내 연봉의 40%를 넘지 말아라고 그어놨어요. 난 너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더 40% 이상을 받아버리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금융권의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리고 PF 사태 때문에 제2금융권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상당히 리스크를 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정리하자면 시장 시그널로 내가 사고 싶은 후보군을 좁히고 그 안에서 뭘 골라야 돼요? 내가 정부가 정한 금융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시그널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입지는 뻔해요. 학군, 그리고 직추근접, 그리고 시성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시성비라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양에서 질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성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성비는 뭐냐면 내가 비슷한 성능이면 싼 걸 고르겠다. 가격을 좀 양적인 개념이에요. 싼 거. 근데 시성비는 뭐냐면 내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 내 생산적인 시간을 늘려주거나 내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좀 더 질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에요. 소위 몇 분 컷, 내가 여기서 회사 정모까지 몇 분 컷,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런 걸 입지가 충족하는 입지인가,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평균 수준을 되게 높았어. 근데 장기 평균 수준은 밑으로 내려와. 그럴 때 바닥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 거래량도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좀 더 하향 기조를 보이면서 1, 2, 3, 4, 5개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럼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은 거래량 증가하는데 여전히 안 증가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혹은 장기 평균 수준을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수준 돌파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 평균 수준을 돌파했다. 그 지역이. 내가 보는 시공구 단위.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무슨 단위로 봐야 되냐면 부동산 데이터는 시공구 단위. 예를 들면 수원시가 아니에요. 수원시 안에 팔달구가 있고요. 영통구가 있고 권선구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수원시가 다 좋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초보적인 생각. 여기는 증가하는구나. 지금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한다며. 아니야. 내가 국토부에 한국부동산원에 보니까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대요. 그럼 강북이 다 다른 강북이 다 다르죠. 거기가 어디냐? 뭐 노도강인데 노원구냐? 뭐 도봉구냐?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군구 단위로 보시라. 그런 시그널을 시군구 단위로 확인하셔라. 아무리 내 집 마련이라도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물음 및 가격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 쉬운 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가격인데 결국에는 부동산의 성적표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가격이죠. 가격이 그걸 대변하는 건데 가격을 집중해서 보세요. 가격의 큰 통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 시세예요. 여러분 대출을 가격 대비 LTV 주택 가격 대비 몇 프로 같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KB 시세예요. 그래서 KB 시세가 기준점이에요. 어떤 집값에. 거래가 없어도 그 KB 시세가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실거래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실거래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아까 KB 시세가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보는 아파트가, 매수하려고 아파트가 KB 시세, 즉 기준점이 있는데 실거래가가 KB 시세 밑으로 거래되다가 어느 순간 계속 KB 시세를 넘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시장이 막 화랑이에요. 근데 이제 공포장으로 들어설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격은 알고 있어요. KB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높게 거래되다가 갑자기 한두 개씩 떨어져서 거래돼. 그럼 이때는 매도해야 되거나 혹은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몇 층이 거래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이제 회복되는 극초기 때는 실수요자들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실수요자들이 이제 회복 극초기에는 실수요자기 때문에 일단 저층은 안 사요. 실수요자니까. 근데 고층도 안 사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시장이 화랑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중층, 즉 6층에서 10층을 삽니다. 그럼 아파트가 오르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주로 6층에서 10층 사이가 막 거래가 돼요. 그러다면 이게 중간이 딱 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평가를 60층이 뭐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저층은 더 싸야겠죠. 고층은 비싸야겠죠. 이게 쫙 펴집니다. 층별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면서 시장이 화랑을 딱 이렇게 만개가 되는 거예요.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층 거래되는 지역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는 단지는 평평해져요. 고층에서 저층은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냥 아무런 위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거래가 안 되니 평평해지는 지역들.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층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분양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분양이 영순인데 왜냐면은 신축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잘 어렵지만 신축의 희소성은 이제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인데 얼죽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신축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당가가 중소기업 연봉인데도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제 운이 아니면 당첨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구축을 봐야 되는 건데 이 구축도 결국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겠어요? 신축이 희소화돼. 그럼 구축도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축이냐 아니냐. 여기서 가능성의 별표 3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구축이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뭘로 판단해야 되냐라는 건 극초기에 막 추진위원회 이런 거 상당히 먼 얘기예요. 그리고 가칭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전진단도 지금 사실은 안전진단이 다 완화돼서 다 안전진단 웬만하면 통과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공사가 지금 수주 환경이 되게 안 좋습니다.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가는 거는 보시되 또 거기서 어떻게 골라내냐면 그 시공사 선정이 경쟁이 치열한 단지가 좋은 게 왜냐면 좋으니까 여러 군데서 경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수막이 막 붙습니다. 어디 아파트에 성공적인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땡땡 건설, 건설회사가 막 붙어요. 여기 좋은 데구나라고 단박에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좀 지나면 추석 때 뭐예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게 또 현수막이 막 걸리는 단지와 아닌 단지 미래의 가치가 거기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상승하고 있는 공사비로 인해 추가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축의 희소성이라는 게 그런 데서도 오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공사비가 비싸고 추가 분담금을 내기가 어렵고 근데 여건이 되는 강남이나 뭐 저기 반포나 이런 데는 이제 분양가가 뭐 워낙 평당 뭐 중소기업 연봉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놈 내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 나중에 이제 공사비 안정화되고 그때는 뭐 그때 가서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의 타이밍을 또 놓치면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이 또 그만큼 이게 뭐 아파트가 뭐 반도체처럼 뭐 핸드폰처럼 빡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인허가 받고 또 지리한 시간을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또 놓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제도 정책 발표할 때 치적으로 자랑한 게 공사비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TFT 만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지금 발표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공공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중재를 해줘야 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구축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구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의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이제 미래 가치도 잡고 신축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까 그런 징후들 시그널 다 말씀드렸죠. 그런 단지들이 좋은 곳이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증가를 한 것부터 중요한 게 장기 평균을 상회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의 패턴은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핵심 지역이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 어디부터 떨어져요? 외곽부터 떨어지고 핵심 지역은 늦게 떨어집니다. 지금 뭐 노도광이 거래량이 증가한다. 강남이 오르고 번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에 거래량도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해가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6월, 7월 거래량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또 예전과 달리 이런 통계 보도나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기폭제인데 과연 이제 6월, 7월 거래량이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제 수도권 증가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데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투자가요? 기관 투자가요? 혹은 공공 투자가요? 인구가 감소한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왕이면 많은 데에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그 많은 도시마저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특례시 같은데. 특례시가 어딥니까? 100만인데. 인구 100만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원, 특례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용인의 반도체 부분들. 명료하잖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주식이 출렁이지만 부동산은 좀 달라요. 부동산은 거주하잖아요. 출퇴근하잖아요. 반도체가 뭐 생산이 안 된다고 삼성전자가 문을 닫거나 감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만 일단 생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GTX 또 기흥역이 또 개통이 됐죠. 우수한 입지로 철도가 개통되는 지역들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상승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TX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GTX뿐 아니라 이 교통 호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마 아파트 거주자면은 GTX 밑에 뚫리는 거 되게 싫어할 거예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이 뚫리는 걸 더 이상 반겨하지 않아요. 주거지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반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밀 지역과 이미 촘촘한 지역들은. 그런데 수도권 외곽 지역들 GTX가 뚫리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광역버스 타보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한 번에 교통이 시설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통 오아시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막 같은 이 교통이 황량한 곳이지만 이런 서울로 한 번에 올 수 있다. GTX가 어디예요? 서울역과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을 이어주는 게 GTX의 취지잖아요. 이걸 뚫린다고 상당히 환영할 일. 즉 GTX든 어떤 교통호재든 가장 반응이 큰 도시는 뭐냐면 맨 끝에 역의 그 노선의 맨 끝단지는 가장 강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이 타는 지하철일수록 여러분들 중간에 있으면 앉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끝에 있는 분들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장 소외돼 있었고 철도로부터 그리고 탈 수 있고 그런 지역들 어디? 외곽 지역들. 발표가 되면 어디로 봐야 돼요? 끝과 끝 지역들을 보시면 됩니다. GTX가 삼성역까지 개통되었을 때 부동산 시장 파괴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GTX 이제 그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는데 GTX A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호재는 파주 운정이랑 동탄이에요. 근데 이게 파괴력을 가지려면 다 이어져야 돼요. 부분이 이어져서는 사실은 이미 뭐 용인에서 뭐 강남까지 가는 거는 많은 것들이 이제 신분당선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그러니까 대체하는 노선이 있으면은 뭐 어디를 있든 부분 개통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요? 다 연결돼. 파주에서 강남 가고 용인에서 서울역 가고 이게 파괴인 거예요. 용인에서 강남은 뭐 많이 가죠. 근데 용인에서 서울역 가보셨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가 아니라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 이어져야 완전체가 돼야 GTX는 그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먼 데서 가까운 데 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부분 개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연의 목적은. 본연의 목적은 다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말이 필요 없는데 서울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6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64만 명 감소해서. 64만 명은 감이 안 오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안산시 인구예요. 안산시 인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 만만치 않게 감소했는데 10년 대비 부산시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이 망한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고밀지역은 그 말이 틀려요. 서울의 고밀지역이라는 거는 서울의 인구 밀도가 15,000명입니다.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 몰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국 평균이요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를 우리가 하늘에 짓거나 뭐 바다에 짓지 않는 한 땅에 짓는 한 인구 밀도는 되게 중요한데 같은 면적에 15,000명 살고 있는 거랑 500명 살고 있는 거랑 저 지방 같은 경우는 30명일 수도 있겠네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급의 수요에 대한 압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들 고밀지역일수록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금리를 누가 올리든 뭐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든 이건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가 지어질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또 인구가 감소할수록 아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살기를 원한다? 고밀지역으로 몰기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더 가파른 거예요. 이동 속도가. 그럼 고밀지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는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저희 같이 이제 집을 값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인구 감소 그런 것보다는 고밀지역이 언제든 운상향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쌀 때 언제예요? 고밀지역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연 마이너스 3% 떨어지거나 지수로 가격 지수로 혹은 아파트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떨어졌어. 그럼 그때가 기회인 거지. 그래서 고밀지역들을 꾸준히 바라봐야 된다. 무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살 때 눈여겨볼 만한 입지가 있을까요?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격자 단위로 시세를 분석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서울 및 지방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집값에 따라서 생활권 분리가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지역과 안 비싼 지역 간의 상권이나 학군이나 일자리가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지방이 아니라 대도시의 결과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 생활권 분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고밀도시라는 전제하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이 완화가 되더라라는 게 실증 연구 분석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뭐 강남 좋은 거 다 모릅니까? 뭐 용산 좋은 거? 그럼 결국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지역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면은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은 노량진 뉴타운, 동작구에. 그래서 그쪽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에 그 인근의 구축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목동 재건축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목동 재건축 인근에 그 신월동의 구축 그 정도의 가격이 있고 동대문구의 이문휘경 뉴타운이 요즘에 그냥 많았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을 것이고 성북구에도 조금 이제 장애인 뉴타운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뭐예요? 여기 신축이 대거 들어오면 어때요? 따라 오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라는 곳이 여러분 유명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잠실에 엘리트라고 있어요. 엘스 리센 트리지움. 사실은 근데 예전에 이 헬리오시티가 생기기 전에 잠실동과 가락동의 집값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가 엘리트를 거의 넘봐요. 이게 뭐예요? 대규모 신축이 들어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규모 신축은 앞으로 가능성이 되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돼.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신축이 들어갈 만한 곳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이 있는 곳,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시 평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게 이제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은 1인당 주거 면적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주거 면적이라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집이 더 좁게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걸 더 촉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도 아까 질적인 거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내가 내 공간이 더 중요해진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인당 주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뭐 미약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급지가 너무 비싸. 전세 살고 싶어. 사고 있어. 비싸가지고 못 살 것 같아. 내가 근데 하급지로 그것보다 떨어진 입지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매수를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수를 좀 넓혀서 가야겠다. 근데 입지가 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거 면적이 넓어지니까 우리가 항상 집을 살 때 내가 살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인당 주거 면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하급지로 내려갔을 때 그냥 똑같은 평수보다는 좀 더 여력이 된다면 2인 가구는 25평보다는 30평, 3인 가구는 9평, 34평, 4인 가구는 35평 후반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그 주거 면적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가치가 더 높을 입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지역 작은 평수와 핵심 지역이 아닌 큰 평수 중 어떤 곳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거 이제 스타일이에요. 내가 삶에 내가 좀 더 상승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마음이 더 있다. 대규모 재개발 쪽에 무게를 두시고 나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상승은 바라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좀 질적으로 좀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평수를 택하는 거죠. 그건 이제 투자냐 어떤 쾌적한 삶이냐 이거의 어떤 갈림길이겠죠. 그런 거겠죠. 생이주기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연령층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생애주기상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쪽이겠죠.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른데 지방은 이제 인구 감소기 때문에 금리의 이런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냥 공급이 과잉이면은 미분양이 쌓인다. 그래서 지방 여러분들 시그널을 볼 때는 미분양 통계, 영순위, 미분양이 감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딱 보시면은 바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여전히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제주도도 지금 미분양이 계속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분위기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인가요? 지방에도 좋은 데가 있죠. 아산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아산 계신 분들 알겠지만 탕정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즉 삼성, 디스플레이 있는 데인데 그쪽의 신도시에는 몇십 대 1의 경쟁률이 계속 나오고 탕정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미분양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일자리가 있냐, 대기업들이 있냐. 청주 같은 경우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주에 혁신도시가 있어요. 거기 쪽도 대기업들이 몰려있고 택지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도심도 지금 높은 청약률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볼 때 어떤 차이를 두고 봐야 될까요? 공급이냐 가격이냐. 수도권은 가격을 봐야 되고 지방은 공급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도권은 되게 비싸요, 집값이. 근데 이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은 살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수요가 몰리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수도권은 미분양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가격이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고밀 지역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냐 안 떨어지냐. 그러면은 거래가 막 되는 시장. 그 미분양은 가격이 아니라 미분양이 정점에서 많이 떨어졌구나. 그럼 거래가 되는 시장. 그래서 수도권은 가격, 그리고 지방은 미분양. 지분양이 많이 쌓여있긴 하지만 안 쌓인 것도 있다.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쌓인 곳이 더 많죠. 지방은. 지방 부동산의 인구 소멸 상황은 어떤가요? 인구가 이제 소멸해서 지방이 부동산이 망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저까지 뭐 굳이 얘기해서 뭐 뻔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청원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해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계속 인구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85만이고 9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라서 특례시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코플랜트나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청주에 있어요. 또 젊은 층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도 1995년에 원주군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가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주 혁신도시나 원주 기업도시, 원주에 세브란스 병원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의 시사점이 뭐냐면, 물론 앞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지방에서 뜰 곳은 결국엔 통합이 돼야 돼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통합이 돼야 돼요. 부울경이 통합되지 않았죠. 근데 다시 시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통합이 된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소멸이 되니까 통합을 돼서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이 과밀화되니까 대기업들이 공장을 못 짓게 규제를 해요. 그럼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은 그나마 인구가 몰리는 지역들. 지방에서도 똑같겠죠? 수도권으로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럼 지방에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통합시 85만? 90만? 이런 데에 더 가속화되겠죠. 또 하나의 힌트는 대부분 그런 지역들의 KTX나 SRT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보 보도자료에 어디에 KTX 역세권 개발합니다. 어디에 SRT 역세권 개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나 잘못 투자했다가는 지방 같은 경우에 더욱더 재정 손실이 날 것이 뻔한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역세권, KTX에도 역세권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방에도. 근데 정부에서 KTX 역세권이 확정이 되고 삽을 뜬 지역이라면 많이 판단했을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몇 번 헛발질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우리 혁신도시에 뼈아픈 혁신도시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몰리는 지역들은 지방에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몰리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런 데가 이제 지방에는 특히 강원도하고 충청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이 비싸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에서 정부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하고 충청권이에요. 아까 아산, 탕정, 그리고 청주 말씀드렸죠? 가깝잖아요, 수도권이랑. 그리고 계속 GTX가 지금 1기, 2기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서 지금 보세요. 강원도까지 GTX가 연결돼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노선이 충청도하고 강원도까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쪽으로 연결돼 있다,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강원도, 충청권 이 지역들이 범수도권이 될 거예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강원도도 천안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가격이 맞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방은 택지 개발이었는데 이제 구도심까지 신축이 들어오는 부분들, 물론 힘든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양상 자체가 무엇을 시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도심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여력, 아까 뭐 분담금 높다, 어렵다,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 충청권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산 부동산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없는데도 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부산 엑스포가 철회되면서 이제는 기대 심리가 이제 뭐 올라왔다가 이제 평년 수준으로 다시 평이한 수준인데, 결국에는 부산 같은 경우도 아까 서울 인구 밀도가 15,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부산 인구 밀도가 4,000명 정도예요.
이게 약간 도쿄 수준이에요. 도쿄 수준. 그럼 뭐예요? 부산이 좀 잠잠할 때 이 고밀 지역들이 언제 이렇게 뭐 열기가 불지 모르겠지만 잠재력이 있는 도시인데 부산에는 해양 대장 지역과 내륙 대장 지역이 있어요. 해양 대장 지역은 뭐예요? 해안가를 끼고 있는 해수동의 해수, 해운대구, 수영구. 내륙 대장은 어디냐? 동래구, 부산 진구 이런 지역들. 그리고 부산 진구에 뭐예요? 가장 큰 대규모 재개발 지역 건축인 부산 시민공원 촉진구역. 이게 또 엄청난 큰 규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공사가 선정된 부분들. 그리고 해운대에 센텀 2지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운대에 놀러 가신 분들 센텀시티의 큰 신세가 백화점 보셨어요? 그게 센텀 지구 1지구예요. 그게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그거와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센텀 2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돼가지고 제2의 판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리 산업단지라고 해도 도심의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는 약간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도 도심에 가까워야 출퇴근도 하고 되는데 센텀 2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고 해운대가 뭐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텀 2지구가 또 넓은 면적이고 IT나 BT나 이런 주요 도시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보니까 되게 이색적일 거예요. 판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긴 하지만 바다를 낀 어떤 IT, BT의 첨단 산업단지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구는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방의 미분양을 보라고 했는데 지방의 미분양이 많이 감소한 지역들은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 그리고 항상 미분양이 없었던 청주 같은 지역들도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우리는 미분양이 엄청 많다가 장기 평균으로 계속 떨어지는 시장의 원리가 있어요. 시장은 장기 평균을 따라가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이면은 누가 수주를 하려고 할까요? 아무도 수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의 대구 시장이 바로 지금 그런 시장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결국엔 그런 시즌이 언젠간 올 것이고 대구가 그런 시즌이고 대구에서 이제 수성구라는 데가 있는데 범사 만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범어사동, 만촌삼동. 이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인기가 있으면은 약어가 약칭이 별명이 지어집니다. 동부산, 서부산, 뭐 내륙대장, 해양대장. 수성구에도 범어사동, 만촌삼동을 범사 만삼.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강남 뺨치는 의대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매년마다. 경신고 같은 곳들이 의대를 계속적으로 서울의 어느 강남 학군과 못지않게 이렇게 의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곳도 당연히 저점이겠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이런 곳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가격은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 아닌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이제 금융 한계선을 지키고 높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냐. 고점 대비 10%, 20%, 30% 정도가 떨어졌다. 판단되면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뭐 무조건 상승, 무조건 하락은 원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또 자산도 축적하고 싶다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오늘 기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이 어두운 전망 속에서 이제 기회의 틈이 지금 살며시 지금 눈을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꼭 단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공감이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